네, 정부가 지금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내놓은 지 오늘로 열흘째입니다.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은요, 6.27 대책에 대해서 맛보기에 불과하다면서 추가 규제도 불사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놨었는데 이 대통령의 발언을 잠시 먼저 들어보시죠. 이번에 대출 규제는 맛배기 정도에 불과하죠. 부동산 관련된 정책이 많아요. 예를 들면 수요 억제책, 공급 확대책, 있는데 공급 대책도 꼭 신도시의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들 재활용이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공급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안 그래도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와중에 이 투기적 수요가 사실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을 하는데 좀 전체 흐름을 좀 바꿀까 해요. 수요 억제책은 뭐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 이건 맛배기 정도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과 함께 최근 부동산 소식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소득과 주택 가격에 관계없이 지금 주택담보대출 총액 6억 원으로 제한해서 역대급 대출 규제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출 규제 이후 지금 열흘이 지났습니다. 현재 이 부동산 시장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네, 뭐 약발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선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우리 강남 상구였잖아요. 네. 그런 이제 마용성 이런 지역들이었는데 네. 이들 지역의 통계를 보니까 최근에 거래가 감소하고 이 가격이 약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제 월간 기준으로는 여전히 상승세이기는 합니다만 네. 거래가 거의 절반 정도로 줄었고 또 다시 이어지겠습니다만 특히 주담대 신청 건수가 뭐 3,500건 정도로 일 기준으로 네. 많이 줄었다. 그러니까 매수자, 매도자 모두 지금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고 또 거래가 감소하면서 가격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불장이라든지 패닉바잉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이 투기 심리는 상당히 수그러든 상황으로 분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6.27 대책으로 일단은 뭐 수그러든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전월세 시장도 지금 혼란에 빠질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갭 투자 자체가 어렵게 되기 때문일 건지 또 월세로 몰릴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런 이야기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전월세 시장은 이제 매매 시장과 굉장히 밀접하게 긴밀하게 상호 연계되어 있죠. 네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전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 임대 가격이 결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매매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실수요도 있지만 투기 수요도 상당 부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통계를 보면 한 수요자의 30% 정도는 투기 수요가 존재한다. 강남이나 용산 이런 데는 또 투기 수요가 비교적 좀 비율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대책에 의해서 이제 좀 고강도 대책이어서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시장 안정에는 상당한 좀 약발이 먹혔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제 소득과 관계없이 6억 원 이하 대출이 됨으로 해서 가장 타격을 받는 계층이 누군가 했더니 소위 말하면 이제 무주택 이제 전월세를 사는 실수요자 이 중에서도 이번에 좀 영끌이라고 그러죠. 비투를 해가지고 최대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려고 했던 이런 젊은 계층이 큰 타격을 받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조금 아쉬운 점이 투기 수요인지 실수요인지에 관계없이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대출 규제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그대로 지금 전세에 눌러 재전세에 사는가 아니면 집을 살 것인가 이게 굉장히 난관에 부닥쳐진 것이죠. 그렇겠네요. 그런데다가 이제 전세가 오르면 또 월세도 또 따라 올라요. 이게 그러니까 가장 이 시장 작동의 원리는 공급 부족으로 전세가 오르면 월세가 오르고 다시 집값이 오른다. 이게 시장의 작동의 법칙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제 전세가 오르는 것은 이제 공급이 부족한 것인데 이번 대책에서 아쉬운 점 두 가지. 공급 확대 정책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월세로 살면 전월세가 공급 부족으로 오르겠죠. 그러면 전세 살아도 주거비 부담이 높아져서 걱정이고 집을 살 수는 없고 이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공급 부족도 있고 더군다나 이번에 거주 제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계약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입주 의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전세 매물이 줄어들어요. 아. 그러니까 공급 부족과 매물 부족으로 전월세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더 커졌다. 아. 내 집이 꼭 필요한 젊은, 그러니까 자금력이 없는 20, 30대 영끌했던 사람들은 집을 살 수도 없다. 이런 점이 이번 대책에서는 실수요자 보호 대책과 실질적인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이 빠졌다는 점이 이후 주택 시장에도 계속 악영향을 미칠, 그러니까 주거 불안, 시장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은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확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공급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책도 나와야 하는데 이게 실효성 있는 대책인데 그게 안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아요. 시장 불안이 길어질 수 있다. 시장 불안이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뿐 아니라 이번 규제로 인해서 이 당장 현금이 부족한 실수요자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이 P2P 대출 또 사업자 대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자 이제 정부가 이른바 꼼수 대출 전수조사에 나서는데 이거는 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이번 대책에 나올 때 이제 대통령께서는 맛보기다. 그래서 말하자면 뭐 투기 수요에 방점을 두고 이를 막기 위한 추가 규제 대책은 얼마든지 카드가 있다. 그건 예. 맞아요. 왜냐하면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뭐 적게는 23번에서 28번, 그러니까 20번 넘는 대책이 나왔음에도 규제 일변도 대책으로 인해서 예. 시장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는 데는 결국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5년 동안 집값이 서울 지역은 120% 오른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가계대출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예상되는 악영향이 이게 가계대출 총량을 이제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최근에 가계대출이 늘어난 게 한 달 동안 6월에 약 7조가 늘었어요. 이 중에 5조 7천억 원이 주담대예요. 그러니까 가계대출의 대부분이 주담대인 건 맞습니다. 네네네. 그러나 이제 은행에 이렇게 가계대출을 줄이게 되면 과거의 패턴을 보면 돈 없는 세입자,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저축은행이나 보험회사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긴급하게 쓰여지는 게 소위 카드 대출이었어요. 예. 서민들이나 젊은이가 쓸 수 있는 것들이 긴급 대출이라고 그러죠. 카드 대출인데 이번에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에 의해서 예. 보험 대출도 막히고 저축은행 대출도 포함이 돼요. 카드 대출조차도. 네. 그렇게 되니까 이번에 이제 갈 수 있는 것들이 결국 주담대도 막히고 또 신용대출도 막히고 그 금융기관의 카드 대출도 막히니까 네.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양새가 P2P 대출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온라인을 통해서 소액 대출해 주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P2P 대출이나 대부업체가 있어요. 이때 대부업체는 등록한 대부업체예요. 아. 그런데 금리와 대출 한도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예. P2P 같은 경우에는 금액 자체가 크지가 않아요. 금리가 10%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다가 대부업체, 등록된 대부업체의 대출 금액도 연 14%에 이르러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여기에서도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사람이 마지막 가는 데가 어디인가 이게 좀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재명 정부도 이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뭐냐 그러면 불법 사채업자예요. 여기는 19%가 상한선이 이자의 상한선이 있지만 이 불법 대출업체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네. 그래서 지금 우려되는 게 예. 결국은 이 대출 규제를 통해서 집값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이번에 초고강도 대책이 나옴으로 해서 결국은 맨 마지막에 P2P나 대부업체나 결국엔 불법 사채 시장 요즘 뭐 자동차 담보대출까지도 막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서민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젊은 층에 대해서 신혼부부나 젊은 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정책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라든지 생초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조건 막을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좀 넓혀주는 게 집값 안정, 전세값 안정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전수 조사를 해서 상황을 보겠다니까요. 상황을 좀 살펴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혼부부라든가 이런들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대출의 방법들은 좀 따로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면 그렇죠.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정부가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대출을 막으면 집값 상승 이거 막을 수 있을까 하는데 공급이 따라와야 된다는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과거에 그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진보 정권이 잡으면 집값이 오른다. 그러니까요. 이번에도 이제 그것만 보면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져요. 네. 근데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을 한번 매입하면 평균 보유 기간이 10.3년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보유한다는 거죠. 생각만큼 그렇게 투기를 하는 사람이 많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슈퍼사이클이라는 걸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하면 좋은데 네네. 집값이 보면 86년 이후에 5, 6년 상승하면 네. 4, 5년 하락하는 그런 사이클이 주기적으로 반복이 돼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게 정권 교체가 되면 5년인 거거든요. 그런 면이 좀 있었고 또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이번에 정부도 마침 집값이 좀 상승할 수 있는 사이클에 놓여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지난 정부의 탓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급이 좀 부족했어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택 보급률이 93.6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 105가 적정. 인천과 경기도는 그래도 한 99% 정도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수도권의 주택 수가 부족한 것인데 지난 정부도 이렇게 주택 공급에 있어서 뭐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대책만 내놓았지 실제 예.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금리가 올랐다든지 이제 공사비가 오른 탓이 있죠.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사실은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네. 상기 신도시의 속도를 빨리 한다든지 그다음에 규제 일변도 정책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 통해서 공급을 한다든지 또 공공이 가지고 있는 유효부지가 꽤 많아요. 예. 그러니까 얼마든지 공급을 하려고 한다면 그린벨트 포함해서 상당히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규제 일변도 정책에 방점을 둔다면 결국 노무현, 문재인 과거에 그럴 수밖에 민주당 없다. 정부의 그때 사례를 본다면 집값을 근본적으로 잡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공급 확대 정책이 반드시 나와야 되고 실수요자 보호 정책도 함께 나올 때 집값은 중장기적으로 안정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